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두 가지 생각 방식, 그러니까 질서적 사고랑 카오스적 사고라는 아주 흥미로운 주제를 좀 깊이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게 마치 미리 다 짜놓은 계획대로 가는 삶이랑 아니면 그때그때 부딪히며 즉흥적으로 사는 삶, 뭐 이런 느낌으로 볼 수도 있겠네요. 맞아요. 오늘 저희가 볼 자료들도 바로 그 점을 다루고 있더라고요. 세 장을 보고 반응하는 두 가지 아주 근본적인 방식이 어떻게 다른지, 또 장단점은 뭔지. 그렇죠. 특히 현대 사회는 은근히, 아니, 대놓고 질서적인 걸 더 선호하는 경향이 강하잖아요. 네, 바로 그 부분 때문이요. 오늘은 그래서 어쩌면 좀 평가절하됐을 수도 있는 이 카오스적 사고의 진짜 가치를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단순히 뭐가 다르다. 이걸 넘어서서 이 둘이 어떻게 서로 좀 보완하고 시너지를 낼 수 있을지 그 가능성을 탐구해보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의 문제 해결 능력이나 창의성 같은 것들을 어떻게 더 키울 수 있을지 이야기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이 두 가지 사고방식이 정확히 뭔지부터 좀 짚고 넘어가 볼까요? 네, 그 질서적 사고라는 건요, 기본적으로 세상을 좀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곳으로 보는 경향이에요. 아, 그래서 구조를 찾고 패턴을 분석하고 미리 계획 세우는 걸 좋아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을 선호하죠. 그 자료에 나온 운전 비유가 재밌던데요. 이런 사람은 목적지까지 경로를 미리 완벽하게 짜고 뭐 심지어 연비까지 계산할 수도 있다는 거죠. 하하, 네. 그럼 반대로 카오스적 사고는요? 카오스적 사고는 세상을 원래부터 예측 불가능하고 뭐랄까 계속 변하는 곳으로 봐요. 아, 유동적인 상태로 보는 거군요. 네, 그래서 미리 막 구조를 만들기보다는 현재 상황에 맞춰서 즉흥적으로 적응하는 데 저 강점을 보여요. 직관이나 창의력을 많이 쓰고요. 그럼 아까 그 운전 상황에 대입해 보면 경로 계획 같은 건 좀 느슨하게 하고 기름 경고등 뜰 때까지 그냥 다니다가 네, 그럴 수 있죠. 하지만 대신에 갑자기 도로가 막힌다거나 예상치 못한 기상 변화 같은 돌발 상황에는 훨씬 더 유연하게 대처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흥미로운데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사회는 확실히 질서적인 걸 더 쳐주는 것 같아요. 교육이나 직장, 심지어 병원 시스템까지도요. 명백히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카오스적인 면은 종종 그냥 체계가 없다. 심하면 좀 게으르다. 이렇게 오해받기 쉬웠던 것 같아요. 예전 인지심리학 연구들도 마음을 무슨 잘 짜인 컴퓨터처럼 보려고 했다면서요. 네, 그런 경향이 있었죠. 하지만 자료들은 이 카오스적 사고가 결정적인 순간에 특히 위기 상황에서 진짜 힘을 발휘한다고 강조해요. 아, 그 미래 충격이나 분기점 같은 거요. 기존의 틀이 막 무너지는 그런 예측 불가능한 때 말이죠. 바로 그거죠. 변화하는 조건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예상치 못한 문제를 푸는 데는 카오스적 접근이 훨씬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겁니다. 역사나 문화 속에서도 그런 예를 찾을 수 있다고요. 뭐 비트 문학이나 초현실주의 예술 같은 거요. 네, 60년대 반문화 운동도 그렇고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카오스적 정신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최근에 복잡계 과학이나 카오스 이론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지는 것도 이런 카오스적 사고의 가치를 다시 보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럼 질서적 사고라고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닐 텐데 어떤 한계가 있을까요? 그 축구 경기 예시가 재밌었어요. 아, 네. 상대팀 분석해서 완벽하게 게임 계획을 짰는데 오히려 그 계획에 너무 얽매여서 경기 중 변화에 대응 못하고 지는 경우. 그렇죠. 너무 계획에만 의존하면 유연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거네요. 또 완복주의 때문에 피드백을 잘 못 받아들일 수도 있고요. 맞아요. 예상치 못한 변수, 특히 감정적인 문제 앞에서는 좀 약해질 수도 있고요. 반대로 카오스적 사고도 물론 단점이 있죠. 너무 충동적이거나 일관성이 부족할 수 있고요. 아, 약간 될 대로 되라 식의 숙명론에 빠질 위험도 있겠네요. 네. 그리고 너무 구조화된 환경에서는 좀 힘들어할 수도 있겠죠. 결국 서로를 좀 오해하게 딱 좋겠네요. 질서적인 사람은 카오스적인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은 참 믿음직스럽지 못해 이럴 수 있고. 반대로 카오스적인 사람은 질서적인 사람을 보면서 아, 답답해, 너무 빡빡해 이렇게 느낄 수 있겠죠. 네. 하지만 어느 한쪽이 뭐 절대적으로 더 우월하다거나 그런 건 아니라는 게 중요하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이 자료들이 진짜 말하고 싶은 건 이 두 방식이 서로 싸우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서로를 보완해 줄 수 있다는 점이에요. 아, 상호 보완적 관계. 네, 질서적 사고는 카오스적 사고에 부족한 어떤 구조나 실행력을 줄 수 있고요. 반대로 카오스적 사고는 질서적 사고에 필요한 유연성, 창의성, 또 급변하는 현실에 대한 적응력을 더해줄 수 있는 거죠.
프로이트랑 융, 플라톤이랑 소크라테스를 비교한 것도 그런 맥락이겠군요. 그렇죠. 어느 한쪽을 없애는 게 아니라 이 두 가지 스타일의 장점을 잘 통합해서 더 완전한 인지 능력을 만드는 것. 그게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세상을 이해하는 두 가지 방식, 질서와 카오스에 대해 깊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각자 강점과 약점이 있고 어느 하나가 더 낫다기보다는 서로에게서 배울 점이 많다는 거. 네. 그리고 이 둘을 잘 통합할 때 우리가 더 나은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출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죠. 특히 현대사회가 질서를 좀 더 강조하는 분위기 속에서 이 카오스적 사고가 가진 적응력과 창의력의 가치를 제대로 아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맞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 자기도 모르게 한쪽 사고방식에 좀 더 익숙할 텐데요.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이번 주에 평소에 잘 안 쓰는 그 다른 사고방식의 방법론을 아주 작은 거라도 하나만 딱 골라서 한번 시도해보면 어떨까요? 예를 들면 늘 계획적인 분이라면 아주 사소한 거 하나를 즉흥적으로 결정해 본다거나 네. 아니면 늘 즉흥적인 분이라면 작은 프로젝트 하나를 시작하기 전에 간단하게라도 한번 계획을 짜보는 거죠. 그 작은 시도가 자신의 관점을 어떻게 바꿔놓을지 또 어떤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줄지 한번 지켜보는 것도 재미있겠네요. 그 결과가 어떨지 정말 궁금해집니다.